자, 오늘 우리 교과서 202쪽에 나와 있는 민족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민족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본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깎아내리는 식민사관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일본은요, 한국을 강제 점령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식민사관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식민사관은 식민 역사관인데 한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 역사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그러한 식민사관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타율성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사가 중국이나 일본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움직여왔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여러분, 교과서 203쪽에 나와 있는 자료 1에 보면 아시아 대륙의 중심에 가까이 부착된 이 반도는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반드시 대륙의 여파를 받은과 동시에 또 주변 위치 때문에 항상 그 본류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반도 국가여서 항상 대륙, 그러니까 중국 대륙이나 주변 세력,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타율성론에 해당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한국이 외부와의 접촉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고 또 외세의 간섭을 받은 적은 있지만 외세와의 역학관계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자주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타율성론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체성론이에요. 우리 역사가 한국사가요. 봉건사회가 없어서 봉건사회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근대사회로 발전이 불가하고 역사가 정체되어 있다라는 거죠. 정체성론은. 그래서 일제는 한국이 일본처럼 무사가 지배하는 봉건사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대사회로의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한 사회로 봉건사회를 거쳐서 근대사회로 발전하는데 성공한 일본이 우세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국을 근대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율성론이나 정체성론은 우리 역사를 깎아내리는 그러한 일제가 만들어낸 식민사관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식민사관에 대항해서 우리도 우리 민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사학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역사를 지켜야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주의 사학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자, 방향은 자주적인 민족사를 연구하고요. 민족 정신을 강조합니다.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거죠.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건데요. 자, 대표적인 역사,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는 박은식 선생님을 들 수 있습니다. 박은식 선생님은요, 조선의 혼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1학년에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아리 이름이 혼이에요. 역사 동아리 혼인데요. 이 혼은 바로 박은식 선생님이 강조한 이 혼에서 따온 거죠. 이 박은식 선생님이 쓴 책은요.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혈자가 피혈자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피를 흘린 이야기. 또 한국 통사, 이 통자는요. 아플 통자입니다. 아플 통증할 때 통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 우리의 아픈 역사 이런 뜻이겠죠. 이러한 역사책들을 쓰면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역사를 연구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민족주의 사학에서는요. 정신이 살아서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도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이게 우리 민족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채호를 한번 가볼게요. 신채호 많이 들어봤죠? 예,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고요. 신채호는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민족 중심의 자주적인 역사관 수립을 강조했고요. 주로 고대사를 연구하세요. 조선 상고사라든가 책이에요. 조선사 영구촉 이러한 저서를 남기기도 했죠. 자, 그 외에 1930년대에 가게 되면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이런 분들이 조선학 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 그 역사 연구 방법에는 민족주의 사학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경제 사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경제,
이것은 약간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볼 수 있죠. 유물사관의 영향을 받았고요. 대표적인 학자가 백남훈이라는 분이에요. 조선 사회 경제사를 저술했고요. 한국사도 세계사적인 이론론적인 역사 법칙에 의해서 발전돼 왔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사가 보편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사관에서 말하는 정체성론은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조선 사회경제사의 내용인데요. 세계사적인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서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한국도 세계사의 보편 법칙에 따라 발전해 왔고 봉건 사회를 거치지 못하여 스스로 근대화할 수 없다는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극복한 거죠. 정체성론을 극복하는 그러한 주장을 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실증사학이에요. 실증, 증거에 입각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거죠. 진단학회를 조직하고요. 문헌 고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말을 지키려는 노력도 있어요. 우리말을 지키려는 노력. 1920년대에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각야날, 오늘날 말로 하면 한글날이 되겠죠. 제정을 하고요. 잡지 한글도 간행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건 바로 조선어 학회예요. 조선어 학회 1931년에 만들어졌고요. 한글 표준화에 기여합니다. 요거 줄쳐놓을게요. 우리말 큰사전 편찬에 주력을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요쪽에 있는 사진, 이 사진이 이제 조선어 학회 회원들 진짜 사진인데요. 이 조선어 학회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예,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일제가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을 조작해서 1942년에 탄압을 하잖아요. 42년도에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켜요. 이 사건으로 조선어학회의 사람들이 모두 다 구속이 되면서 우리 조선어학회가 크게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언론활동과 교육운동을 펼치다라는 건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시기예요. 줄쳐볼게요. 3.1운동 이후입니다. 3.1운동 이후. 3.1운동 이후면 1920년대가 될 거고요. 이때는 문화통치 시기예요. 자, 문화통치 시기에 약간의 자유를 주잖아요. 언론의 자유가 생겨서 신문 잡지가 간행됩니다.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고요. 문화 발전에도 기여했대요. 자, 교육운동도 전개합니다. 일제의 식민지 우미나 교육에 저항을 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라든가 계량서당 또 야학이 활성화됐다고 해요. 자, 야학. 이게 밤야자죠. 밤에 학교를 여는 건데요. 대중의 교육열에 호응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제가 이러한 보통학교를 세웠지만 수용 능력이 부족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없고 학비가 비쌌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농민, 야학은요. 생활이 어려운 농민이나 노동자, 도시 빈민의 자녀뿐만 아니라 성인까지도 대상으로 해서 강한 교육열을 충족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야학은 실력 양성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기도 했고요. 또는 농민운동,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 205쪽으로 가서요. 이제 종교에 대해서, 종교계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니까요. 6개의 종교가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일제강점기에 크게 활동을 했던 종교계 두각을 많이 나타내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종교라고 써져 있습니다. 대종교는요. 나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1909년 나철이 만주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만주로 이동해서 근데 누구 신으로 믿냐면 당군을 믿어요. 당군 신앙을 전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종교도들이 무장투쟁을 합니다. 만주에서 중광단을 조직해서요. 1910년대에 중광단을 만들어서 무장투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만주에서 봉오동 청산리 전투 일어난 거 다 알죠? 예, 이러한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독립군들이 대종교도라고 보면 돼요. 특히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김좌진 장군도 대종교도입니다. 그래서 이 대종교가 만주에서의 무장 투쟁의 기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천도교예요. 천도교는요, 동학의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동학이 천도교로 바뀌었는데요. 이 천도교는 바로 3.1운동을 주도합니다. 3.1운동을 주도했던 그러한 종교단체이고요. 제2의 독립선언운동도 계획을 했었대요. 그리고 개벽, 신여성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합니다. 자, 불교는 여러분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한용운 알죠?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개신교, 교회죠, 교회에서는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전개합니다. 주기철 목사가 순교당하게 되는 거죠. 자, 천주교에서는요, 의민단을 만들어요. 의민단을 만들어서 무장투쟁을 전개합니다.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원불교. 여러분, 원불교 지나가다 보면요, 이렇게 생긴 데 동그라미만 하나 그려져 있는 게 원불교 모습이에요. 특히 원불교 재단이 세운 학교가 원광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원불교는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어요. 새생활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천도교의 제2의 독립선언운동 계획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지난 김인현 1919년에 독립만세 운동은요. 이거를 이끌었던 곳이 바로 천도교예요. 천도교. 이 천도교는 3.1운동 3주년을 맞아서 1922년이잖아요. 3주년을 맞아서 제2의 독립선언운동을 계획하고 만세 시위를 추진했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이제 그 종교계 인사들 3명이 제시돼 있어요. 첫 번째, 한용운, 님의 침묵이라는 시 다 알죠? 불교계의 대표적인 한용운, 3.1운동 때 민족 대표의 33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여러 차례 감옥에도 가게 되시는 거죠. 자, 이 가운데 계시는 주기철이라는 분, 아까쯤에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전개했다 그랬는데요.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고문을 당해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 세 번째 있는 분이 박중빈이에요. 이분이 뭘 만들었다고요? 원불교를 창시합니다. 원불교는 우리나라 종교 4대 종파로 천도교보다 신도수가 더 많대요. 그래서 이 원불교가 약간 파워가 있죠. 아까 제가 원불교 재단에서 만든 대학교가 원광대학교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영광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영광에 가면 성지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원불교의 성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불교를 만든 사람이 박중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과서 205쪽에 아래에 보면 역사 속 이야기에 간송 전영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간송 전영필이라는 분이요.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돈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이분이 이 돈을 다 어디다 쓰냐면 문화재를 사들이는 데 씁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줄에 보면 전영필은 뭉칫돈을 싸들고 일본까지 날아가서 영국인 변호사 존 개츠비가 수십 년 동안 모은 고려청자를 인수했대요. 자, 그래서 이를 두고 금싸라기 땅을 팔아서 사기 그릇을 사는 바보라거나 나라도 없는 주제에 골동품을 모으는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는요, 이렇게 노력해서요, 일제강점기에 마구잡이로 국외로 반출되는 수많은 문화재를 지킬 수 있어서요,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문화독립운동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분이 굉장히 많은 국보나 보물급을 사들이게 되는데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든가 김정희, 정선, 신윤복, 김홍도, 장승업 등의 회화, 서예 작품, 자기, 불상, 서적 등을 다 모집을 해요. 그래서 1938년 성북구에 건립된 최초의 사설박물관 보화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간송미술관이라고 해요. 전영필의 호가 간송이거든요. 근데 간송미술관은요, 우리가 아무 때나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1년에 2번 오픈을 하는데요. 그 기간도 일주일이나 이렇게 딱 정해놓고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가보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간송 전영필은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지켜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들은 피땀 어린 연구를 통해서 하고 표준어를 제작했대요.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했으나 일제의 방해로 좌절됐답니다. 바로 조선어학회 회원들인데요. 조선어학회 하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했던 단체가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서울역 창고에서 조선말 큰 사전 원고가 발견됐대요. 1945년 9월 8일 서울역 화물창고에서 조선말 큰 사전 원고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가에서 사전 편찬을 위해 작성한 원고로 1942년 가 사건의 증거물로 일본 경찰에 압수되었던 것이다. 자, 이제 이것을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조선말 큰 사전이 발간이 되는데요. 여러분, 말모이라는 영화, 아까 조선어학회 사건을 근간으로 말모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이 말모이에도 나오더라고요. 서울역 창고에다가 이 원고를 숨기게 되고 이게 발견이 되면서 조선말 큰 사전이 나오게 됐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조선어학회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고요. 조선어학회에서는 당연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게 됐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민족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에 대해 살펴봤어요. 일제는요, 우리 역사를 깎아내리는 식민사관을 날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맞서서 민족주의 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을 발전시키면서 우리 역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우리 말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조선어학회에서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내용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종교계에서 우리 민족운동을 전개했던 대표적인 종교계 인사들 이야기했었죠. 한영훈이나 또는 주기철 목사, 박중빈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사회 모습의 변화를 다 살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 넘어가서 5단원이에요. 전시동원체제와 민중의 삶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가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